방송대학 TV. 자, 이렇게 해서 심장이 하는 일, 심장과 폐는 떼어서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심폐 기능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아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심혈관계에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볼 내용이 바로 고혈압이에요. 자, 고혈압 우리 너무 많이 보편화된 건강 문제예요. 모르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조금 더 학문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라는 거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우리 생리적인 기전입니다. 혈관은 일정한 압력을 받고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동맥이 좌심실이 우리 몸으로 혈액을 팡팡 1분에 60에서 많게는 100번까지 계속 쉬지 않고 펌핑을 해주기 때문에 펌핑할 때마다 그 피를 착착 보내주니까 혈관이 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받는 압력이 바로 혈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그것이 바로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압이 뭔가 표준치보다 너무 높아서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심장에서 박출된 혈액이 동맥혈관벽에 닿았을 때 형성되는 압력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뭐 120에 80이다, 150에 90이다.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축기 혈압,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수축이 누가 수축하는 거냐 하면 심장이 수축하는 거예요. 좌심실이 수축하는 거예요. 좌심실이 빵 하고 수축을 할 때 그때 혈액이 혈관벽에 딱 부딪힐 때 나는 힘, 그게 바로 수축기 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밖에 없죠. 우리 심장,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4개의 공간 중에서 가장 근육이 제일 공간이 크기도 크고 근육이 가장 탄탄하고 두껍게 이루어진 그 조직이 그 중에서 좌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온몸에 그 많은 혈액을 쉬지 않고 펌핑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두껍고 건강한 근육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펌핑을 할 때마다 동맥혈관벽은 굉장히 센 압력으로 혈액을 한 번씩 팡팡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수축기 혈압이고요. 이완기 혈압이라는 거는 자, 그럼 한 번 팡 짜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또 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짰으면 다시 펑 하고 늘어나는 시간이 있어야지 위에서 오는 깨끗한 혈액을 다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심실이 다시 한번 쭉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또 한 번 팡 짜주고 또 늘어났다가 받아가지고 얘를 또 팡 짜주고 이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다시 혈액을 채우기 위해서 쫙 늘어날 때 좌심실 근육이 이렇게 쫙 늘어날 때도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때 생기는 압력이 바로 이완기 혈압이에요. 자, 그럼 이때 수축기 이완기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얘기할 때는요. 수축기 혈압을 먼저 쓰고 이완기 혈압을 그 다음에 씁니다. 해서 120/80 mHg 요것은 혈압의 단위예요. 자, 이렇게 120, 80이라고 쓰고 우리는 혈압을 얘기할 때 120에 80입니다. 130에 9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고혈압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냐. 예전에는 뭐 한 140에 90대도 뭐 고혈압도 아니라고 하더니 요즘은 뭐 140에 90이라 그러면은 뭐 약 먹으라 그러는 병원도 있고 뭐 어디 가니까 또 그 정도면은 조금만 보자고 하기도 하고 한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여기 보는 것 같은 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은 이것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고혈압학회는 그럼 어디에서 또 이 스탠다드한 그런 자료를 얻느냐? 아하라고 하죠. 미국 American Hear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미국 심장협회가 1차적으로
계속 고혈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치를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혈압의 걸림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침까지 쫙 해서 그것만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이 혈압의 기준을 이렇게 분류를 딱 해서 내려보내면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고혈압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그래서 수치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요. 기분 상태나 신체적 건강 상태나 날씨,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혈압은 그때그때 변해요. 내가 지금 혈압을 탁 재면 120에 80이지만 한 5분 있다가만 재도 125에 뭐 88 이런 식으로 수치는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자,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최소 2번 이상을 측정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 혈압을 구해가지고 이게 바로 당신이 혈압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급히 병원에 가가지고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가자마자 잰다. 그러면은 당연히 혈압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잰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가서 한 적어도 10분, 15분 이상 휴식을 좀 편안하게 취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재서 그 둘의 혈압의 평균치를 가지고 고혈압입니다, 아닙니다 진단을 의료계에서는 내리고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 혈압 분류는 뭐 고혈압 전 단계가 가지는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고혈압 1기, 2기 이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변할 수도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뭐 불변의 수치는 아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만 고혈압 전 단계라는 개념이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됐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고혈압 그러면 약은 꼭 먹어야 된다.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높아진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고혈압이라고 진단 내리기 바로 직전 단계, 그러니까 완전히 120에 80처럼 아주 안전한 건강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130에 5에 뭐 85 정도인데 이것은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기는 안 되지만 이 상태라면 아무 조치 없이 노력 없이 그냥 놔둔다면 얼마 후 지나지 않아 곧 분명히 고혈압 1기 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단계를 우리는 고혈압 전 단계다라고 구분을 하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건강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그러한 관리를 통해서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증진 측면에서 이 고혈압 전 단계 환자들이 굉장히 주요한 타겟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혈압을 우리가 원인을 좀 따져볼게요.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그 전까지 없었는데 검사를 언제 해봤더니 요번에 내가 고혈압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알 수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태성 고혈압이 사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발 요인으로는 사실은 뭐가 뭔지는 분명한 인과관계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연구에 의해서 인과관계를 따져본 바에 의하면 유전적인 요인도 크고 스트레스, 식염, 섭취량, 비만, 직업의 어떤 직종이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더라 정도는 밝혀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반대로 얘기하면 본태성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 식염, 섭취량, 비만, 직업상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절을 좀 하면 고혈압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태성 고혈압 말고 또 혈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 병 때문에 2차적으로 속발성으로 고혈압이 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동맥경화가 있다든가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강 문제로 인해서 2차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속발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혈압의 분류 두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고혈압에서 제일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본태성이다. 이 내용은 꼭 익혀두세요. 자, 고혈압 환자들 여러분 주변에 적어도 한 명은 있으실 건데요.
고혈압 환자가 증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간혹 경우에 따라서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고혈압 환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무슨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뒷목을 막 잡으면서 혈압 올라 뒷목 땡겨 이러는 모습을 여러분들 좀 보실 텐데요. 사실상 혈압이 높아서 뒷목을 잡을 만큼 뒷목이 땡겨 할 정도면 그거는 혈압이 정말 너무 많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 상황으로 볼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혈압 때문에 뒷목이 아프다. 이거는 조금 인과관계는 말하기는 힘든 얘기예요. 자, 초기 증상이 없는 게 맞습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증상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증상이 없지만 고혈압이 세월을 겪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서 조절이 되지 않아서 혈압이 차츰차츰 높아진다든가 하면 후두부에 그때는 두통을 호소할 수 있고요.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허약감 같은 것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라는 그 수치가 높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합병증이 높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혈압이 높을 때 나타나는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게 무서운가?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거 뭐예요? 뇌졸중이죠. 네. 혈압이 막 높다 보면 그 혈압이 이제 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뇌 안에서 뇌에 있는 혈관이 너무 혈압이 높아지면 터질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뇌졸중, 즉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서운 합병증이고요. 그 외에 뇌에서의 합병증 말고 그다음에 볼 내용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과 같이 심장 자체 내에서의 문제가 또 일어나는 합병증이 있어요. 그리고 신장이나 안구 같은 곳에서도 2차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면 그 작은 혈관들이 출혈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합병증들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혈압은 일정 수치, 건강한 수치로 꼭 늘상 조절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검진 필요하죠.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요. 고혈압이 어떨 때 유발되는지 그 요인을 찾아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보고 처방받은 혈압약이 있다면 그것은 처방받은 약은 병원에서 그만 드셔도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만 드셔도 돼요. 약을 바꾼다면 그때 바꿔도 돼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셀프 처방을 내려서 나 요즘 뭐 혈압도 조절 잘 되고 나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아주 거뜬해. 그런데 내가 뭐 약을 굳이 먹겠어? 하면서 안 드시는 분들 아주 드물게 요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리바운드 이펙트라는 게 있어서요. 약을 복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오히려 예전보다 혈압이 더 점핑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가 처방 내려서 먹다 안 먹다를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규칙적으로 복용하고요. 그다음에 식습관, 고염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저염식 하셔야 되겠고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체중 조절, 술, 담배 제한하는 것, 카페인도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과다한 카페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제한하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피하는 것이 바로 고혈압을 예방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